안녕하십니까, 이준우입니다. 요즘 미디어 업계의 뜨거운 갈등 중에 하나는 음원 사용료를 두고 서로 저작권료를 많이 내라 적게 내겠다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영화에 삽입된 음악 같은 경우엔 영화 감독, 영화 제작사가 일단 제작비에서 음원 사용료를 내긴 합니다만 그 영화를 다시 OTT나 혹은 IPTV에서 틀 때는 또 한 번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데요. 그 저작권료를 놓고 저작권자와 미디어 업계가 아주 지리한 또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업체와 해외 기업들 간의 이런 갈등들, ICT 트렌드 시간에 음원 전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게 이제는 사라지고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또 다양한 인증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어떻게 정확히 바뀌었다는 건지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친절한 하나씩 시간에 알려드리겠고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사장 자리들은 어떻게 임명되는지, 왜 자꾸 가끔씩 이런 잡음이 나오는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3월 6일 토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전에는 음악을 백화점이나 혹은 매장이나 이런 거 쓸 때 그 음악의 저작권료를 누구한테 얼마나 내느냐, 이게 좀 논란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논란의 영역이 좀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쓰는 음악, 아니면 케이블 TV, OTT 서비스에서 쓰는 음악도 저작권료를 내긴 내야 되는데 얼마나 내야 되느냐를 두고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 사이에 뭔가 갈등이 좀 있는 듯해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서장과 함께 이 이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 부서장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영화 같은 데 넣는 거와 관련해서 저작권 얼마나 내야 되는지 그 싸움 붙은 거예요.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 영화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이른바 최근에 OTT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OTT 산업에 붙는 컨텐츠들에 대해서 이들에게 얼마큼의 저작권료를 내야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OTT라고 하면 집에서 월정액 얼마 내고 보는, 네, 맞습니다. 예전 말로 하면 유선 방송, 케이블 방송,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TV에 있는 거를 다시 보기 형태로 제공하기도 하고, 예. 혹은 자체적인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그래서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게 이제 예전하고 다른 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당 돈을 내고 보는 IPTV 방식보다는 우리가 아는 월정액제로 이제 돈을 내고 있는. 웨이브 티빙, 왓챠 플레이,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네네네. 이제 그런 유들에게 과연 이 음악과 관련된 저작권료를 몇 퍼센트나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저협하고, 그다음에 OTT 음악 저작권 대책 협의회라고 불리는 음대협하고 예. 이제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기야 과거에 없던 서비스, 없던 사업자니까 네. 이분들한테는 얼마 받아야 되지? 당연히 고민은 할 텐데, 이런 서비스들은 주로 드라마나 영화 틀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드라마나 영화에 들어가는 음악은 드라마나 영화 만들 때 이미 사용하고 서로 알아서 저작권료 주고받고 계산 끝난 음악 아닙니까? 네, 이제 거기에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영화에서 나오고 나서 그거를 보통 TV나 아니면 IPTV나 이런 데서 다시 틀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거 보통 재전송이라고 하죠. 아하, 예. 네, 재전송을 할 때도 그 안에서의 저작권료가 존재합니다. 그걸 얼마씩 주고받을 거냐 싸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해석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보기로 형태로 제공되는 거는 현행에서는 지금 0.625%였어요. 뭐에? 이제 전체 매출에, 예를 들면 예. IPTV를 통해서 이 영화가 아니면 이 컨텐츠 TV 다시 보기가 네. 10,000원의 매출을 냈다. 그럼 10,000원의 매출 중에 0.625%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럼 그 0.625%를 그 컨텐츠 안에서 틀어지는 음악들 있잖아요. 그 네. 음악들이 나눠 갖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저작권 협회한테 아무튼 0.625 곱해서 돈을 주면 네네네. 그거를 작곡자별로 이른바 분배해 주는 건 네, 음저협이 음저협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하시는 거고. 네.
이거 다만 OTT 서비스 업체들은 우리는 다시 튼다는 이유로 또 한 번 음악에 대한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0.625%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VOD 서비스나 예. TV에서의 어떤 다시 보기나 똑같이 0.625%를 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어떤 게 문제가 시작이 된 거냐면 음주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산업이 너무 빨리 바뀌면서 기존에 있었던 IPTV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예. 이른바 이제 OTT에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OTT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예전처럼 뭔가 그 TV 다시 보기 같은 이율로만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주장했던 건 최대 2.5%까지는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그 논리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넷플릭스를 이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일단은 음저협, 그러니까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본인들이 2016년에 넷플릭스와 계약을 했다고 해요. 국내에서의 그 음원 사용권에 대해서. 예. 근데 그게 정확하게 몇 %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련 이제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OTT 서비스와 관련돼서 나오는 재전송 수수료 혹은 이제 이제 어떤 이 음악과 관련된 수수료가 2.5%다. 예. 그래서 우리가 넷플릭스랑 계약도 거의 뭐 비슷한 수준 혹은 넷플릭스도 거의 이러한 글로벌 표준에 맞춰서 계약을 했다. 단 이게 이제 계약이 비밀 조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요율은 알려줄 수 없으나 대강 그 정도다.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OTT들도 0.625%가 아니라 2.5% 정도는 돈을 내야 된다라고 예.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어요. 지금까지 논란을 정리해 보면 일단은 영화를 찍을 때 영화 음악을 하나 어떤 가수가 혹은 누가 작곡자가 작곡한 음악을 넣으려면 네, 영화 찍을 때도 일단은 이거 돈 얼마 들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작권료 협의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영화를 발표하는데 그 영화를 케이블 방송이나 이 OTT 서비스에서 또 틀어주려면 네, 그때는 돈을 또 내야 되는데 그렇죠. 또 내는 주체가 영화 감독이 아니라 우리는 일단 그때 만들고 끝난 거고요. 여러분들이 소비자한테 돈 받으시니까 돈 받으시는 케이블 TV 사업자나 OTT 업자들이 저작권료를 한번 협상해서 내세요. 그렇죠. 라는 건데 그게 예전에는 OTT 서비스 뭐 막 시작한 꼬마들인데라고 해서 깎아줬다가 슬슬 이제 비싸게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들 이거 보잖아요. 이제 하는 거군요, 결국. 네,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뭐 VOD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0.625% VOD 받듯이 똑같이 했는데 예. 너네 생각해 보니까는 너네는 일반적인 TV 다시 보기나 VOD로 서비스를 정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TV에서 어떤 다시 보기를 하면 그 채널에서만 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VOD라고 하면은 건당 어떤 TV에서 봤을 때만 보는데 OTT는 그게 아니라 어디서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 번이든 볼 수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어쨌든 음저업에서 주장하는 것은 너네는 훨씬 더 범위가 큰 서비스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OTT에 대해서. 논란의 명분이야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가 워낙 많이 잡아먹으니까 소비자들을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부페 뭐 5,000원 이렇게 받았는데 네. 초등학교 씨름단이 자꾸 오는 거야, 그죠? 결국은 0.625 낼 거냐, 2.5 낼 거냐, 합의를 볼 거냐 그 싸움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가 지금 더 이제 싸울 만한 이슈가 있는 겁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가요, 이게 계속 그냥 얘기만 되고 있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해 연말에 일종의 중간 정도 값에 대한 제안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 0.625도 아니고 2.5%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2021년부터 그러면 OTT에 대해서 매출의 1.5%에 해당하는 음원 사용료율을 매기겠다. 그리고 이것을 해마다 조금씩 올려서 최종적으로 2026년에는 1.995% 그리고 거의 2%대까지 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OTT 쪽에서는 이제 발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이야기했었던 주장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음원 저작권 협회에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0.625만 낼래요 하는데 네. 1.5를 내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논의될 때 본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일방적으로는 통보를 받은 거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행정 소송까지 내겠다. 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OTT 측의 좀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틀어주는 드라마나 영화에 작곡한 작곡자한테 돈 얼마 줄 거냐 이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야, 이게 그동안 다 요율이 달랐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OTT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국내 방송사와의 차별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컨텐츠를 트는데. 예를 들면 영화를 한번 방송국에서 설날 같은 때 재방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쉬운 거는 예능이라고 쳐볼게요. 예. 우리가 뭐 MBC 예능이라고 하는 뭐 놀면 뭐하니다. 놀면 뭐하니를 TV에서 틀 때랑 네. 그리고 웨이브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틀 때랑 예. 똑같은 컨텐츠인데 그거에 대해서 음원에 대한 그러니까 가져가는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문체부에서 그 OTT에 대한 음원 사용료를 매기면서 방송사 역시도 수정을 했거든요. 근데 네. 방송사에는 0.75%를 내게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OTT에는 1.5%니까 두 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OTT 입장에서는 야 똑같은 컨텐츠를 놀면 뭐하니를 왜 TV에서 틀 때는 0.75%만 내는데 예. 왜 웨이브에서 틀 때는 우리가 1.5%를 내야 되느냐. 예,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라고 하는데 넷플릭스와 비교를 자꾸 하는데 네. 그럼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넷플릭스만큼 크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웨이브나 왓챠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넷플릭스랑 똑같은 이유를 받으면 우리는 네. 클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근원적인 건데 정말로 넷플릭스가 2.5%의 계약을 한 거예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요율 자체를 믿을 수 없다도 있지만 네. 넷플릭스는 일반적인 나머지 뭐 예를 들면 티빙이나 웨이브랑 다르게 TV 거를 뭔가 다시 튼기보다는 본인들의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예. 오리지널 컨텐츠 같은 건 넷플릭스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냐면 아예 예를 들면 이번에 승리호 같은 영화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음원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직접 음원을 만든 사람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음원에 대한 사용 권리를 넷플릭스가 아예 100% 가져와요. 어차피 넷플릭스가 영화 감독인 그런 영화니까. 그렇죠. 근데 예. 영화 감독이자 이제 영화 음악까지 다 사오니까 그럼 어떤 구조가 일어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음악 저작권 협회에 2.5%를 냈잖아요. 네. 근데 저작권을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2.5% 중에 또 일부를 다시 넷플릭스가 받아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악 저작권 자체를 음악을 만든 사람한테 직접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음악 저작권 협회가 그걸 다시 배분할 때 예. 작곡가나 작사가한테 배분을 하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아예 그 곡의 권리를 통으로 사온 거예요. 아예 내가 작곡한 걸로 칠 거야 이제부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2.5%의 계약을 했다고는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그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넷플릭스가 다시 받아오는 구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는 그게 2.5%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넷플릭스는 그러니까 후하게 줘도 된다. 네, 그렇죠. 저작권 협회에. 네. 왜냐하면 내가 작곡자니까 넷플릭스가.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나한테 줄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국내 OTT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넷플릭스랑 컨텐츠도 그렇고 안에 있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고. 네, 우리는 TV 다시 보기 정도면은 우리는 인정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 높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내기는 내야 되는데 그 음악 틀어서 분위기 잘 깔면 사람들이 감동 많이 받으니까 돈을 버니까 그 돈의 요율을 얼마나 내야 되는 거 가지고 과거에 없었던 이제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라 더 치열한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우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음악을 그 기본적으로 음원 자체를 뭐 MP3라는 게 있을 때는 곡당 얼마씩으로 다운로드를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요즘에는 월정액제라는 게 생겼죠. 그러니까 월정액제가 생길 때도 비슷한 진통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곡당 몇 %였는데 그렇게 하면은 한 달에 10,000원 내는 거에서 저작권료가 터무니없이 모자르니까 예. 그거에 대한 비율이 낮아진 거랑 지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IPTV에서 예. 사람들이 한 건당 예를 들어 1,500원, 2,000원씩 결제를 해서 받는데 요즘에 나오는 OTT 서비스는 한 달에 해봤자 10,000원이잖아요. 그 돈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도 문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작권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2,000원짜리 뭐 10번을 틀면 200권을 틀면 거기에 따라서 아주 돈을 이제 그 저작권료를 거기에 맞춰서 받았는데 예. 지금은 매출에서 받더라도 매출 자체가 10,000원 안에서 갈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파이가 줄어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측들의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네요, 정말. 네. 결국은 이제 우리 소득세 내는 거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그러니까 버는 돈의 몇 %를 세금으로 낼 거냐라고 그렇죠. 할 때 지금 우리는
1년에 3천만 원 버는 분과 3억 버는 분의 요율 자체가 다르잖아요. 3억 버는 분은 한 50% 내세요. 네. 3천만 원 버는 분은 한 15%만 내시고 가세요. 하는데 뭐 서로 싸울 수 있죠. 왜 나는 그렇게 세금 많이 거두세요? 이제 하는 거고. 많이 벌잖아요. 이제 하는 그런 것이 업계에서는 아직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싸우는 거. 이거 해외에서 얼마나 하는지를 좀 알면 우리도 그냥 비슷하게 하면 되겠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그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음접에서 이제 낸 자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명확하게 어떤 서비스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다 저작권 협회하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 일종의 비밀 계약처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 예를 들면은 유튜브가 실제로 우리 음악 그 저작권을 몇 퍼센트 낸지 이런 것들 역시도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얘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1년 넘게 싸우고 있는 이유조차도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산업이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서로가 조금이라도 물러서면 결국에는 앞으로 한쪽으로 계속, 쓸려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좀 치열하게 지금 이렇게 대결 혹은 치열하게 그렇겠네요. 각자의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무슨 영화 설명해 주는 그런 또 콘텐츠들도 꽤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영화 원작자는 우리 것 홍보해 주면 고맙습니다 하니까 이제 사실상 허락은 해줬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음악이 나오거나 하면 이건 또 다른 저작권의 문제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음악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유튜브에서 음원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개인 사용자들도 그럼 내가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음악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네, 예. 유튜브에서 그러면은 뭐 실제로 원저작자한테 직접 요청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무료 음원을 많이 사용하는 게 첫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네. 무료 음원 사이트에서 쓸 수도 있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어디서 썼다라고 이제 영상에다가 체크만 하면요. 네. 두 번째는 유튜브 자체에서 주는 무료 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주는 무료 음원을 쓰면 그거는 수익화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유튜브 안에 광고 지원 음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최신 음악이나 이런 걸 쓸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썼을 때 자동으로 그거에 대해서 저작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음악을 쓴 영상에는 자기가 수익을 창출하는 거를 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안 버는 거는 쓸 수 있다. 네, 돈 안 버는 네. 거는 유튜브 내에선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심으로 뭔가 우리 말씀하신 대로 좋아하는 음악을 홍보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 뭐 이런 이제 구조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음원이 정말로 그게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은 내가 수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음원을 쓰겠다인지 아니면 무료 음원 중에 골라야 되는 뭐 이런 시스템이 유튜브 안에는 좀 존재합니다. 돈 내고라도 쓰겠다고 하면 내가 일일이 협상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도 요즘에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일부 에이전시들에서 연동을 해주는 해외 사이트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고요. 협상해주는? 네, 그 예. 전통적으로는 이런 저작권 협회를 연결해준 에이전시가 있긴 한데 요즘에는 이런 것도 IT 기술로 좀 자동적으로 해주는 것들도 뭐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야, 영화나 드라마 자체는 재밌는데 그 뒤에서는 참 치열한 돈 계산이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아, 그럼요. 왜 우리가 한류 컨텐츠 하는데 그 안에 비즈니스가 상당히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음악을 하나 트는 것보다 영화 자체나 컨텐츠 자체, 뭐 TV에 나오는 오리지널 컨텐츠의 수많은 음원들도 어떤 재정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복잡한 계약들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례도 또 있어요. 비슷한 성격의? 완벽하게 똑같진 않은데 이 음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플랫폼상에서 서로의 힘싸움이 되고 있는 어떤 현상이 또 최근에 하나 생긴 게 있어요. 바로 스포티파이하고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카카오엠,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이 두 회사의 일종의 힘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둘 다 한 달에 얼마 내면 음악 들을 수 있는 서비스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시지만 이제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2월 초부터 서비스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예. 근데 스포티파이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부터 그 카카오엠이 가지고 있는 음원은 아예 이미 플레이가 안 됐습니다. 카카오엠은 멜론을 가지고 있는 회사기도 하지만 예. 국내 음원 유통 시장의 37.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티파이를 우리나라에서 쓰시는 분들은 네. 이른바 뭐 유명한 뭐 아이유나 지코 이런 음악을 아예 처음부터 못 들었던 거죠. 아. 네, 근데 이번에 터진 문제는 뭐냐?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못 듣는 게 아니라 예. 스포티파이가 세계 1위의 어쨌든 음원 회사, 그러니까 그 음악 서비스 회사인데 전 세계에 공급되는 이 카카오엠의 음원을 지금 끊어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 멜론이 예를 들면 해외 진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해외 케이팝 팬들이 뭔가 내가 아이유의 음악을 듣고 싶다. 음원 서비스에서. 예. 그럼 없는 거죠. 그 스포티파이로 들어야 되는데 스포티파이에서 갑자기 음원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에서 전체적인 어떤 여론은 이 카카오 M 아웃이라고 하는 해시태그가 트위터에 돌 정도로 사람들의 분노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카카오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스포티파이가 계약을 할 때 원래 국내 따로 해외 따로 해야 되는데 스포티파이가 국내 거 허용 안 해주면 우리가 해외 것도 계약 안 할래라고 해서 네. 자꾸 통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가 계약이 늦어져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계약은 계속 하고 있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에 얼마 내면 음악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음원 서비스하는 회사들은 이게 경쟁력이네요. 그렇죠. 오리지널 콘텐츠. 우리 소속 가수들, 우리 소속 작곡자가 작곡한 음악은 여기서만 들을 수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그런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들끼리 서로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스포티파이도 우리가 그럼 우리도 가수 기르지 뭐라고 해서 또 매니지먼트도 하고 아니면 가수들을 섭외해 오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네. 여기서만 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원래 스포티파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른바 몰랐던 음악들 그리고 이제 내가 잘 인지하지 못했던 음악들을 쉽게 들을 수 있게 하는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쪽은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국내 유명 가수들에 대한 이슈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하면서 월 사용료 낮추고 뭐 이런 거는 참 좋은데 네. 음악은 여기 가면 이것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장벽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그러니까요. 다 가입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그 현상이 OTT에서도 그대로 생기잖아요. 예. 우리가 넷플릭스 아니면 웨이브 이런 데서 한 곳에서 영화를 다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디즈니 만화는 디즈니만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용자가 쓰는 비용들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긴 다 하거든요. 가입해야 돼. 다 보려면.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컨텐츠가 답이다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네. 결국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쓰는 돈이 늘어나는 거는 지금 현실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씁쓸함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준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인인증서라는 게 한동안 의무화돼서 불편하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았는데 지난해 12월에 공인인증서가 정식으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증제도가 등장하긴 했는데 그래서 소비자들에게는 뭐가 바뀌었다는 건지 아직 명확지 않아서 오늘 친절한 하나씩 이하나 리포터가 자세하게 알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인인증서가 이제 세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 공인이란 이름을 쓰는 게 지난해 12월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똑같은 인증서는 계속 쓰는데 네. 이름만 공인이 아닌 다른 이름 붙여라 이게 바뀐 네, 거예요? 개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명 그러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네. 이해가 빠르네요. 예. 나라에서 인정하는 단 하나의 인증서였는데요. 이제는 다른 간편 인증서들 사이에 낀 아주 평범한 전자서명 방식의 하나로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공동인증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불편하다는 지적은 있었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쇼핑하거나 할 때는 무슨 비싼 거 사려면 인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야 불편해도 기왕 받아놓은 거니까 이제 쓸 수 있는데 네. 다른 분들은 받기도 어렵고 이거 코트 하나 사려고 은행 가라는 말인가? 이제 이렇기도 하고 논란이 좀 있었죠. 그렇죠. 지난 6년 전이죠. 그 드라마 주인공 전지현 씨가 입은 코트를 중국인들이 사려고 했는데 공인 인증서 해라. 그에 따르는 액티백스 깔아라 하면서 불편함이 제기됐어요. 예. 그래서 쇼핑에서는 이제 공인 인증서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공공기관 사이트나 은행 업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했었죠. 하고. 네. 예. 그래서 지난해 5월에 공인 인증서에 국가가 공인했다는 그 독점주의를 없애자 이런 취지의 법이 통과됐고 네.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바뀐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중국인들이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사려면 살 수 있었다고 하던데요. 본인들 신용카드를 쓸 때는 공인인증서가 어차피 중국법에 적용받는 거라서 그렇죠. 관계는 없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오해로 불거졌으나 네, 안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불편했던 거 네 쌓여 맞아요. 있었을 거예요. 뭐 비밀번호에 특수문자 넣으라 뭐 하면서 그동안 그 불편했던 게 그렇죠.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죠. 있다가 네. 내 잘 만났어 이러면서 이거 안 그래도 불편했어 하면서 쏟아져 나온 결과가 아무튼 돌고 돌아서 이제 네. 사라지게 된 건데 네. 예전에 쓰던 거 계속 써도 되죠 그래도 물론입니다.
계속 유효 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속 쓰셔도 되고요. 예. 1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전하고 달라진 건 없다. 네, 그렇죠. 다만 이름만 공인인증서라는 이름은 쓰지 말라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 말고 새롭게 등장한 인증 방식들도 있어요? 지금 공공기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5가지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카카오, 또 통신사들이 만든 패스, 이게 브랜드 이름이죠? 서비스 이름? 네. 네. 그리고 페이코, 네. 삼성 패스, KB 모바일 인증서 등 5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요. 한 번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예. 지금 말씀드린 민간 인증서 중 하나 골라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네. 간단히 본인 인증을 하고 가입을 해서 인증서를 발급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온라인에 접속할 때 연동해서 인증만 하면 바로 로그인이 가능하거든요. 예. 예전에 공인인증서 보안 프로그램 깔다가 저는 하루 종일 업무를 못 본 적도 있어서 그거에 비하면 뭐 한 몇 분? 2, 3분 정도 걸리니까요. 번개 네. 같은 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효기간도 2년, 3년으로 길어서 매년마다 갱신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 휴대폰 살 때 혹은 은행 계좌 만들 때 이제 한번 본인 확인했으니 네, 그걸 응용해서 매번 전화기 들고 있는 분은 이하나 씨라고 생각하겠다. 그렇죠. 그 말인 듯해요. 네, 문제는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어디 가도 다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네. 지금은 인증서들의 춘추전국 시대라 그렇죠. 이 사이트 가면 또 이거는 안 되고 저 사이트 가면 저건 또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옛날에 그냥 쓰던 거 쓰자. 어차피 그건 될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연말정산할 때도 예. 그 공동인증서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90% 정도 됐다고 합니다. 불편은 했지만 네, 익숙하니까요. 예정 있는 그래도 그래도 네, 특히나 은행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네. 제각각이더라고요. 지민 등록이 뭐 은행마다 해야 되고 하는데 예. 자, 은행 하실 때는요, 은행이 공동으로 개발한 게 있습니다. 은행들끼리만 네, 뱅크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걸 하시거나 아니면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은행에서도 되고 카드사에서도 되는데요. 네. 이건 금융인증서입니다. 우리는 은행, 카드사, 쇼핑몰 무슨 다 쓰는 거 필요하다고요. 은행만 쓰는 거 만들어야 뭐 하냐고요, 내 말이. 아직은 초기 개발 상태라 누가 우위를 차지하는지 지금 시장이 자율 경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락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그러나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공기업들, 공공기관들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공공기관들이 가끔씩은 신문 정치면에 나오는 경우들도 꽤 있지요.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가끔씩은 공기업 기관장들의 물갈이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정권이 바뀌면 항상 이 공기업 기관장들은 사표 내라 안 낸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항상 시끌벅적하죠.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매번 벌어지는지 이 이야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은 좀 예민한 문제 갖고 오셨네요. 네, 오늘은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을요. 네. 저는 거기가 이제 공기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입사해서 사원부터 대리 과장 거쳐서 오래되면 거기에 사장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시지만 예. 실제로 내부 승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음. 안에 계시던 분이 사장 대표자가 되시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에요. 진짜 무슨 일 있으면 왜 그렇게 됐어? 이러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위에 1번, 2번은 날라오더군요. 보통 낙하산이라고 낙하산. 표현들을 많이들 하시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네. 왜 좋아요? 일단은 급여도 이제 꽤 되고요. 그래서 급여를 한번 살펴보니까 예. 평균 연봉이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공공기관의 예. 기관장들 평균이 평균이니까 다시 예. 또 쪼개서 보면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 36개 공기업 같은 경우는 한 2억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준정부 기관 같은 경우는 한 1억 8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은 한 1억 6천으로 이것도 좀 등급이 좀 차이가 있고요. 예. 심지어 이제 한 4억 이상을 연봉으로 이제 기관장이 받아가는 곳도 이제 4곳이 있어요. 여기는 근데 연봉은 그냥 집에 가는 걸로 가져가는 거고 하나도 안 건드리고 네, 뭐 기타 등등 각종 뭐 경비 이런 거는 또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뭐 직책 수행 경비라든지 뭐 판공비라든지 이런 규모들이 상당히 큰 곳이 많기 때문에 예. 자유롭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좀 있는 거죠. 뭐 이제- 웬만한 민간 기업은 뭐 사장님쯤 되면 그렇습니다. 또 비슷한 혜택이 있으니까 예. 이게 뭐 과하냐 안 과하냐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데 네. 근데 왜 여기는 사원이
왜 사장이 못 되고 매번 내려오냐? 그러면 네. 내려오게 하는 거는 그 정부가 주인인가요? 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소유하거나 아니면 공적인 목적으로 음. 정부가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제 입장이 이제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기관들은 정부의 정책 사업을 또 손발이 돼가지고 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예. 일을 하다 보면 여기 있는 기관장분들은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전국적인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 과정에서는 여기 계시던 분들이 출마를 하면 이제 아무래도 정치 신인보다는 훨씬 유리한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도 한 10분 정도가 사표를 이제 제출하고 공공기관에 장을 하다가 예, 출마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분들은 원래 공공기관에서 오래 일하다가 이제 정년 퇴임하고 나는 정치를 시작하겠어 이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원래 정치하던 분들이 네, 캠프에 있다가 네. 정권 잡으면 공기업에서 이제 사장님 하시다가 사장님 하시거나 또는 이제 뭐 감사를 하시거나 네. 뭐 상임이사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 거죠. 네. 그래서 뭐 감사 같은 경우도 좋아요. 연봉이 한 1억 한 6천만 원 가까이 되고 상임이사도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되니까 예, 좋은 이제 직장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임기가 정해져 있죠. 네,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면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요. 네. 여기 28조를 보시면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 뭐 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연임도 가능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3년이다 보니까 이 우리 선거하는 주기랑 맞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올해 21년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이 이제 계셔서 네. 새로 임명하면 그분은 새로 오신 분은 2024년까지 이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네. 근데 대통령 선거는 이제 내년 2022년에 있으니까 아. 뭔가 좀 약간 어색한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장 임기 중간에 대통령이 바뀌는 일이 많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여러 가지 물갈이다, 뭐 사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임기는 그대로 채우게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임기를 채우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사실 많지가 않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한때는 또 관행적으로 다들 네. 당연히 이제 사표를 또 내셨던 경우도 있었는데, 나를 임명한 대통령이 물러나고 네, 다른 분이 오시면 나도 그냥 물러나는 걸로. 예, 물러나는 걸로 했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다시 임명되는 경우도 있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아니 나는 3년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받았는데 왜 내가 나가야지? 예.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면서 이제 점점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는 보장받았으니 예, 강제로 당신은 사임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그래도 대부분 분들은 이제 사표를 내시거나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속도에 또 여러 가지 또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속도라뇨. 그러니까 이제 나도 어디 가서 이제 여기 물러나면 다른 곳에 갈 곳도 찾아봐야 되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아,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기다려 주세요. 당장 내시죠. 뭐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차이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선 끝나는 날 저 출구조사 나오면 사표 던지는 분도 있고 예, 한참 동안 왜 언제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좀 기다려봐요 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공공기관 기관장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 많은 거죠. 그 동안에 도와주셨던 분들, 뭐 노력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뭔가 보답을 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런 대상으로 이제 공공기관이 자꾸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 모여 있던 분들이 다 청와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정말 호랑이 담배 먹던 옛날 시절 같은 경우는 사업체를 차려준다든지 뭔가 특혜성 뭐 사업을 뭐 부여해 준다든지 하기야 예전에는 대통령이 뭐 군수들까지 다 임명하던 시기였으니까 예. 그냥 저기 저 고향 가서 군수 하시게 그럼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자리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하기야 그럴 때는 대통령 선거도 안 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4년 더 한다 예. 그러면 그냥 4년 더 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캠프도 공공기관이 항상 없었던 이제 그 주요 타겟이 되곤 합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선거를 하다 보면 네, 당연히 캠프에서 이것저것 도와주는 분도 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공기관의 장이 누가 되느냐에 관한 문제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꽤나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실 공공기관이 쓰는 예산을 다 합해 보면 중앙정부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걸 그냥 그 안에서 계시던 분들을 그냥 하는 게 맞느냐? 좀 정무적 판단을 좀 해서 예, 이 예. 정부가 하는 일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맞추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항상 있는데 예.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 1990년대 들어서 이걸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게 좀 부당하다.
네.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는 이 독립적인 기관인 공공인사감독관실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영국에서는 예, 그래서 공공기관 임원 선임 과정에 대한 법령 규정들을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임원 선임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관료, 공공기관 대표, 그다음에 독립기관의 위원들이 참여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임명은 관련 부처 장관이 하는 것으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그 장관이 임명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합당하게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를 이제 검증하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보면은. 그럼 예를 들면 우리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관할 부처는 산업부 쪽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거기 관련해서 사장은 그러면 산업부에서 결정을 하되 네. 영국이라면 그 결정이 합리적인지를 따지는 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누가 후보로 될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뭔가 전력이나 네. 이런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관련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는 거죠. 여기가 까탈스럽게 깐깐하게 하면 좀 피곤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주무부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일을 하려면 빨리빨리 임명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불만이 이제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엄격한 조건을 따지니까 이게 좀 곤란하다라고 그래가지고 2017년부터는 이제 주무부처 관련 부처의 이제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제 일부 수정이 좀 이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뭐 공모를 하고 경쟁을 거치지 않아도 이제 임명할 수 있도록 또 여지를 또 두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그럼 뭐 선거 때 캠프에 있던 분들도 갈 수는 있습니다. 구조네요. 예,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관련 심사는 한다. 예, 연관성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예. 이제 있는 거고요. 다른 나라는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제 직접 임명하도록 정해놓고 있어요. 공공기관 장을. 예, 그래서 공기업을 관할하는 공기업관리청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여기 참여하에서 이제 각 부처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이제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제 의회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제 이런 구조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이제 최대한 다양성이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갖춘 사람이 이제 와야 된다라고 예. 하고 또 정부가 이제 이런 능력 있는 임원 후보를 이제 물색하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민간 헤드헌팅 이런 이제 기관들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낙하산 별로 없나 봐요. 뭐 낙하산이라면 낙하산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배경이다 보니까 네. 다양한 배경이라는 것들은 실제로 전문성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항상 이제 있는 거지요. 근데 하지만 이제 뭐 꼭 나이 많고 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60대는 넘어야지 이런 거에서는 좀 자유로워서 어떨 경우에는 뭐 젊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민자 이런 분들도 이제 임명되는 경우들이 이제 왕왕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캠프에 있었던 분 어떤 분 하나를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뭐 기관, 뭐 심사 이런 게 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도는 비교적 예. 영국하고 비슷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임원 추천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임원 선출과 관련돼서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임원 추천 위원회에서 일단 공모를 합니다. 예. 공모를 해서 뭐 심사, 면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후보자를 이제 추천을 하게 되면 이제 자리에 따라서 뭐 해당 부처에서 임명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도록 하는 어떤 이런 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제도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네, 그게 또 혼자 독립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운. 그렇습니다. 그 독립성이라는 것이 과연 이제 존재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영국 같은 나라는 네. 이런 독립기관이다, 인디펜던스한 기관이다라고 하면 정말 독립이다라고 사회가 믿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이제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네. 좀 이제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인가요? 네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네네. 죄명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한테 네. 이제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다들 사표 내시오. 네네. 이제라고 이른바 강요를 했다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됐다라고 이제 예 판결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잘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요. 임명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쓰겠다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산하기관에 내 뜻과 비슷한 사람이 있어야 네. 나라가 내 뜻대로 국민의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 힘을 부처에서도 받았으니까. 주요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손발이 돼서 집행하는 기관들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으면 아무래도 좋겠죠. 보면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한편 생각해 보면 자산이 막 수십조고 1년 매출이 수십조에 이르는 기관들을 그냥 아무나 임명한다면 그거 자체도 또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도 이제 들기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네, 뭐 한전 자회사 네, 거기가 정권이 예를 들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네, 하는 일이 달라요. 예를 들면 LH공사 네, 뭐 임대주택 짓고 하는 건데 네, 네. 대통령이 바뀌면 그 정책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져야 하는데 네네. 예를 들면 코드가 안 맞으면 좀 일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하는 일은 똑같다 하더라도 네. 이를테면 임대주택을 열심히 지어야 되는 건 똑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거기다가 힘을 쏟느냐. 예. 이를테면 뭐 주택공사 같은 LH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에 더 주력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임대주택 우리가 적자를 안더라도 예. 조금 더 많이 해볼 수 있도록 음. 갈 수 있는 거지요. 이제 그러한 면들을 좀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정책을 강조하는 수단으로서 기관장을 또 임명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기관의 목적은 분명한데 그래서 예. 예를 들면 바뀔 수는 있죠. 예를 네. 들면 LH공사나 이런 곳이 과거에는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야 이번 정부에서는 이걸 국민들에게 주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분위기도 바뀌고 공약을 했대라고 네네. 하면 LH공사한테 이번에는 주택을 많이 짓는 쪽으로 합시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예. 꼭 장을 바꿔야 그게 된다면 그러면 뭐 정부 바뀌면 모든 공무원 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싶기도 하고. 예,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은 기존에 해와둔 관행이라는 게 또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고 약간씩 바꾸면서 이제 가고 싶어하는 게 또 내부 구성원의 또 마음이고 그럴 때는 또 위에 누군가 결정권 있는 사람이 큰 방향을 또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들이 참 듣다 보면 이 말 들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어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권 바뀌었으니까 꼭 이렇게 물갈이 해야 되느냐 이제 하는 반발도 있고 네, 좀 코드 맞춰서 바꿔야지 그럼 그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인데 그걸 그대로 뒀다간 일 잘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하는 그렇습니다. 거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 네, 일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 지금 임기를 정해놓은 것 자체가 예. 조금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원래 임기를 정해놓은 거는 독립적으로 책임감 있게 잘 해라라고 예. 해놓은 건데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독립적이지는 않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임명하고 면직시키는 임면 권한이 그냥 뭐 장관에게 있다라고 하면 그냥 장관이 그만하세요라고 하면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깔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이제 되기도 하지만 좀 여러 가지 논란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성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누가 추천했지? 어떻게 이분이 여기 오게 됐지? 예. 라는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걸 차라리 공개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뭐 이를테면 정당이 추천을 했습니다. 이분은. 네. 그래서 이분은 뭐 어떤 분이 추천했습니다라고 좀 투명한 수준을 높이고 왜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하는 식으로. 예.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 임원 추천위원회나 기관장 공모에 이제 볼 때 보면 상당히 요구 조건이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미리 제시하는 어떤 그런 방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자격 조건을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모든 기관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기관장을 임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좀 벗어나서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규모가 네. 큰 곳,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누가 가도 무던하게 관리할 수 있는 네. 이제 이런 곳들 좀 나눠서 전문성 중시하는 기관, 또 객관성이 필요한 기관, 그렇지 않은 기관 좀 이렇게 나눠서 가면은 오히려 문제를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뭐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공기업 공공기관이 많죠. 다른 나라는 그냥 예를 들면 주택청, 네, 뭐 건설부 이런 네. 곳에서 하니까 다 공무원인데 예.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뭐 주택공사, 도시공사 이거 다 결국은 공적인 일 하면서 그렇습니다. 신분은 민간이니까 네, 이게 참 그러다 보니 자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 국가의 어떤 정치 체제나 사회 체제하고도 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제 바뀌고 나면 뭐 예. 중앙부처 상당한 직급까지 다 대통령이 직접 바꾸고 임명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이제 직업 공무원 제도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인사권이 또 그쪽으로는 좀 제한되어 있는 또 그런 면들이 있다 보니까 또 공공기관을 주로 활용하는 또 그런 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캠프에서 일할 분들이 항상 필요는 하다면 선거 때 네,
선거 끝나고 그분들이 그냥 어디 조용히 가서 네네. 연구기관 이런 걸 네. 하나 크게 만들어서 한 3,000명 들어가는 곳. 그래서 그냥 각자 하고 싶은 공부하시고 연봉을 어차피 드릴 거면 네네. 그게 어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공공기관에 그런 목적이라면 공공기관에 이제 사장도 있었지만 네. 이사장도 있었습니다. 이사회 의장, 이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장님들은 대표 기관장들은 이제 관료 실무하고 그 일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내려오고 음. 정치인들은 이제 이사회 의장을 네. 맡아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또 중복이다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없애고 나니까 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런 거 없애면 제일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이런 게 없어지면 사실은 정치를 하려고 캠프로 들어가려면 직장을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먹고 살 거 있는 분만 정치를 해야 되는 또 묘한 그런 상황이 돼서 맞습니다. 아예 없앨 수도 없고 예. 여러 가지 공기업의 숨겨진 고민들을 오늘 한꺼번에 다 풀어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도 8시 5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